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얏 5회 자본주의에 대한 당장 먹고 사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 소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랜만에 너무 한동안 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테리, 그 다음에 오컬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예, 미래의 자본가를 꿈꾸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최 사장님. 돈 벌어야지. 예. 다음에 이제 깡 사장. 예, 깡 사장. 저는 사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 아침이라서 내가 지금 깡 선생입니다. 깡 선생. 죄송합니다. 예, 저는 사회 돌아가는 꼴에 불평불만이 많고 가득 찬 분노와 하여튼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인간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태어나지만 곤장 백대지 말고 그러니까 불구가 됐을 텐데 능지처참 한번 예, 능지차천까지는 알았어. 감이 작아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깡 선생입니다. 저는 철학, 종교학 뭐 이딴 거 쓸데없는 학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새는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예.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저 빨갱이 아니에요. 네. 독실이. 네, 이독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 이공계 고요. 그래서 사실 이공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과학, 수학 쪽에 관한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굉장히 어울리죠? 캐러멜과 팝콘이 어울리듯이. 무슨 말이야? 안 어울려. 무슨 말이야? 캐러멜과 팝콘이 어울리듯이 저는 과학과 또한 종교에, 종교라고 하면 좀 그런 기독교에 굉장히 독실한 그런 과학도 사실 상당히 많이 신봉하고 있고요. 독실하게.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친 것 같은데. 똘끼가 장난 아니에요. 무슨 덩어리. 잘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김도희께서. 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이라고 하고요. 도 닦는 거에 관심 있고. 요즘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만 얘기하는 거죠. 네. 요즘 먹고 사는 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때를 거의 전부를 투자해가지고 돌을 닦으셨던. 그죠. 명상하고 계룡산 갔다 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 시간도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했으니까 전 시간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보면 우리 경제 3번째 시간입니다. 경제를 3, 4, 5회에 걸쳐가지고 3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경제 첫 번째 시간에 뭐 있었냐면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나누는 기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자본주의랑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거부하는 공산주의 두 가지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제 두 번째 시간에 와가지고 지난 시간이었는데 보수와 진보를 나눴어요. 사실 정치에서 나눠야 되는데 보수와 진보를 뭐로 나눴냐면은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세금으로 나눴습니다. 세금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낮추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입장을 우리가 보수라고 할 수 있고 아니다. 세금을 높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경제적 정치적 입장에서의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였죠. 세금을 높이고 낮추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금이 높아지면 복지가 높아져서 서민층이나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됩니다. 반면에 세금이 낮아지면 복지도 따라서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자본가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유리해진다라는 것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 그리고 유교적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그리고 자유주의적 입장으로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뭐 할 거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너무 이제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게 너무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 해가지고 현실적인 걸 좀 해야죠. 당장 먹고 사는 법에 대한 얘기를 같이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텐데 첫 번째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으니까 그럼 자본주의에 대안적 삶이 있느냐? 네.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당장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취업도 힘들고 뭐 취업도 힘들고 당장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본주의의 대안적 삶. 자본주의 그 문제 많다는 거죠. 빈부격차도 있고 너무 경쟁하게 되고 문제가 많은데 대안적 삶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최 사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시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적 낙오자들이 꿈꾸는 거고. 그렇지. 실패자들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거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최 사장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자본주의는 사실 대안적 삶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선이다. 그러니까
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주 가장 좋고 완벽한 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모든 사회는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인간의 어떤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입장에서 자유주의만한 게 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자본주의가 그냥 그나마 제일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무슨 자본주의의 대안이 왜 없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 예.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사회의 문제점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대안으로서 우리 자본주의 반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우리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강 사장이 3인주의 얘기했는데 그죠? 어떤 대안적 삶이 가능할까요? 네, 저부터 네네. 하는 거죠. 저입니다. 야, 대본은 본 거냐? 계속 눈치 주는데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냥. 예. 자기 세계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막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슈마허라는 경제학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슈마허. 네. 제가 일단 경제학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실상 그래서 생각 자체가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 게 이제 슈마허 경제학자인데 에른스트 슈마허라고 에른스트 슈마허. F1 혹시 뭔가요? 슈마허 전설적인. 네, 맞아요. 슈마허 실제로 치면 F1 선수가 나오고 그래서 EF 슈마허라고 치면 이제 나옵니다. F1은 자동차 경주가요? 네, 자동차. K1은 권투.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몰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독일 사람인데 이제 1911년대 태어나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1911년이요? 네네. 그래서 세계대전 때 사람이군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영국 이제 경제 관료도 담당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그 경제 관료 담당하면서 지금의 미얀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불교에 기반한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제 얘기한 게 불교 경제학이거든요. 이제 미얀마로 가가지고. 네네. 불교 경제학이? 네네. 그래서 자본주의는 가장 최상의 가치가 최대 이윤 추구. 그래서 최대의 소비를 목표로 하는데 불교 경제학에서는 뭐냐면은 최대의 소비가 목표가 아니고 인간의 최대의 행복.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양적, 공리주의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본적인 삶의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의 소비가 목적이 아니고 최소의 소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효과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일단 소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가치가 뭐가 오냐면 인간적인 가치를 강조하거든요. 인간의 삶. 그래서 네네 노동이 거의 뭐 종교인데? 뭐야 이거 목사님이 맨날 해주신 말씀 아니야? 불교. 예. 노동이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노동은 이제 개인의 개인의 능력의 최대한 성장, 그리고 삶의 활력, 공동체에서의 기여, 이런 게 뒷받침되는 게 노동의 신성한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커다란 방향 자체는 이윤 추구가 아니고 인본적인 가치로 돌아와야 된다. 가장 먼저인 게 구체적인 방안으로 뭘 이 사람이 실천하냐면 중간 기술을 얘기해요. 개발해서. 중간 기술?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대량 생산하는 체제는 어떠냐면 제국주의나 그 당시에 나라들이 거대 기술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만큼의 소비자가 필요하니까 다른 나라들을 다 소비지로 삼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산업화되다 이후에 약탈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술의 단위를 축소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농촌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자립 경제를 하고 싶은데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기술을 쓸 수밖에 없냐면 거대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기술은 너무 대규모여서 그 설비비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 그 마을의 총 생산을 10년치를 다 모아도 그 생산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비비를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빚을 내서 그 설비를 투자를 마련한다고 해도 그 유지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원하는 소비자가 그 마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아이폰 공장이라든가 나이키 공장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이 만들 수가 없잖아. 네네,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이폰 쓰지 말자, 나이키 신발 신지 말자 이런 거야? 그런 거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슈마워가 한 얘기가 중간 기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최첨단 과학 기술과 온갖 자본과 맞아요. 이거를 대규모로 동원된 그런 걸 이제 대규모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본 집약적 기술이었으면 마을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노동 집약적인 간단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슈마워가 지금은 지금은 그런데 슈마워는 그 당시에도 이제 계속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뭘 얘기하냐면 대한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대한 경제로서 지역이 강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이 강한 경제권? 네네네. 일종의 블록 경제 같은 건가요? 블록 경제. 블록 경제. 네네. 근데 블록 경제가 슈마워가 하는 주장인가요? 네, 슈마워가 하는 주장이에요. 슈마워가. 네네. 그래 사실 그 얘기를 먼저 전제됐어야 되네, 그죠? 네. 그러니까 블록 경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블록 경제가 되고 나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간 규모의 소규모 공동체가 됐을 경우에. 네네. 그럼 우리가 나이키 신발을 싸게 사실 중국산으로 해갖고 싸졌잖아요. 네. 신기 위해서 중국의 공장 그 근처 지방 사람들을 착취할 수 없다. 하지 말자. 네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살자는 거죠. 따로 살자. 따로 살자. 그러니까 이런 거네. 맥도날드를 갖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중앙에 있는 지국이 전 세계에 이제 점령군처럼 들어가서 영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받아내는 그런 이익을 쭉 중앙으로 빨아올리는 그런 구조인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지역별로 맥도날드만 있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은 맥도날드가 먹고 이쪽 유라시아 대역은 먹도날드가 먹고 그러니까 목도날드 이런 거 따로따로 먹자 이거 아니야. 빵도날드. 예. 그게 이 문명의 그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슈마워가 경제 관광을 지낼 때 아프리카 지역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때 무슨 운동을 했냐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사람들이 너무 건강이 취약하니까 하루에 달걀 1개 먹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달걀 1개 먹기 운동? 충분히 계란이 생산되는데 그 계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판매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계란을 쌀 포장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포장지를 그 당시에 세계 다국적 기업이 하나가 독점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포장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완전 세계화된 경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슈마워가 요청을 해요. 그 다국적 기업에게 아프리카에다가 공장 하나를 세워줘라. 그 달걀 껍질 보호할 수 있는 계란판을 만들 수 있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1년에 100만 개 정도예요. 계란판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소규모 농부들도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국적 기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1년에 100만 개를 생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에서 가장 작은 기계, 소형 기계도 한 달만 돌리면 100만 개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해주면은 지어줄 거냐면 도로를 일단 깔으라는 거야. 아프리카 전 지역에다가 자기네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기계 설비가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 공장을 지으면 한 달에 100만 개씩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설을 확충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의 달걀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기술이 발전해 있어도 아프리카에선 그 기술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슈마워가 중간 기술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달걀판을 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개발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도 안 들어요. 그 공장이 필요 없고 간단한 기술만 있으면 계란을 쌀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작업장 같은 거. 네네네. 계란 싸는 게 어려워? 그냥 싸면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의 계란판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공기 압력이나 이렇게 깨지지 않게 하려면 대규모 연구비, 투자시설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보고 만들려면 만들지 못해. 난 만들 수 있어. 아닌가요? 깨지겠지 이제. 일단 정리하면서 갑시다.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슈마워가 얘기했던 거는 일단은 경제가 통합되지 않고 성장 지성주의를 반대하는 것 같아.
보니까 너무 효율만 생각하고 너무 효율만 생각하고 내가 한 달에 100만 개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들어?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현대 자본가적인 사유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일단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산업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가요? 네, 반대해요. 미쳤구만. 야, 산업화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 슈마우가 주장하는 것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네끼리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끼리 먹여 살리자는 건가? 아니면 그 다국적 기업한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니네가 양보해서 그 100만 개, 1000만 개 생산할 수 있는데 100만 개만 생산하더라도 좀 들어와서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둘 중에 뭔가요? 전자예요. 전자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자립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뭐 공장도 지역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그 공장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역사를 후퇴하자는 거네. 솔직히 그렇죠. 고립되고 나 고립하는 거 무역하지 않고 고립되고 자기들끼리 기술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해 먹자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와이파이 못 쓰고 휴대폰,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못 들어오고 위피 쓰고 위피가 뭐야? 위피 안 오면 들어. 옛날 방식입니다. 인터넷 그래요? 브라우저가 없이 그냥 들어가면 첫 번째 벨소리, 1번 벨소리, 2번 뭐 이렇게 예전 다 휴대폰 예전에 안 쓰셨어요? 저 어려가지고. 일단은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나름 주류 경제학 무대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네 맞아요. 리즈 시절에. 아니야. 리즈 시절. 이분이 뭐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으로 도망왔다는 뭐 그런. 네네. 왜냐하면 나치 정부여가지고 그때 그걸 피해가지고 영국 정권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정리하면서 가면은 일단 슈마우가 얘기하는 거 근데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 인간 중심의 어떤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산업화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단은 이념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블록 경제한다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적정 기술. 네네. 중간 기술. 적정 기술이라고 불러요. 너무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네네, 필요 없다는 거.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체가 유지될 만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인가요? 모든 면에서. 가능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안이야 이게. 대규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에서 쓰면 되는데 슈마우 생각은 그거를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규모 산업화된 도시의 그 고도로 발달된 기계는 뭘 필요하냐면 싸구려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계로 계속 대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 그거 자체 현상. 기본적으로 이제 뜯어먹는 구조다. 그 자본가들의 그렇죠. 오늘날 상황이랑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산업 분야를 하나하나. 그렇지. 예. 거기서 사실상 막대한 이윤을 뜯어가는 놈들은 자본가다. 몇몇 그 윗대가리들이니까. 공산주의. 빨갱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분은 보니까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공부하시고 뭐 거기서 교수도 하셨던 분인 거죠, 그렇죠?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나중에 미국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수하는데. 근데 천재예요. 20대 초반에 이제 강의를 시작해요, 대학에서. 그래요? 근데 보통 외국 강의가 빨리 할 수도 있지. 당신 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천재들은 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영국 그 경제 관료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고.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 1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그때쯤에 이제 활동을 하셨으면 당시에 이제 자동차의 어떤 대량 생산이 막 시작될 때였고. 그래서 이제 당시 세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이걸 지향하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게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안을 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글쎄.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체 이미 발달된 거를 다 잘못했으니까 중단하자. 이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시대 흐름은 아예 역행하자 이러는 건 불가능하고. 지역이나 소규모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흙탕물이 있을 때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흙탕물에 쇠물을 계속
그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네네. 흙탕물 자체에 흙에 있는 거를 다 제거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근데 흙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쇠물을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주면 훨씬 더 듣자마자 두 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쇠물을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명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큰 방향성이 지금 같은 경우는 거대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질서가 재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런 구조를 조금씩 해체해 나가는 거지. 네네. 끊임 없는 게 힘들어요. 네네. 근데 샘물에 대한 은유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흙탕물의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런 것들 해보자. 깨끗한 물을 계속 많이 집어넣어주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예를 아주 쉽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강화해준다거나 아니면 소규모 지역 단위 공동체들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거에 대해 좀 더 우리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자 뭐 이 정도인가요? 네네. 대형마트 들어가지 말고 거기 그렇지 그런 거야. FTA 하지 말고. FTA 뭐 있던 거 계속. FTA는 네.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블록화하는 거잖아. 블록화를 최대한 만들어주고 장치 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벽들을 해체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로컬마트라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지금 경제 대안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시골에 이제 농촌이 많이 쇠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자립하고 싶은데도 뭐가 안 되냐면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쌀이나 이런 기초 농산물로 가지고 하면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이거를 조금 가공하면 수익성이 커진대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를 뭘 하고 싶으냐면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싶은 거, 뭐 효소나 잼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조금만 하면 뭐 고추장, 된장 같은 거 판매하면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이면 대형 유통마트를 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그 식품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대형 공장 시설에서 그거를 생산해내야 된대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개개인의 뭐 마을에 그 설비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농사 짓는 분들은 대형 그런 구조에게 넘기고 대형 이제 공장들에게. 그러니까 소규모 농부들은 그냥 1차적으로 판매밖에 못 하는 거예요. 현실 구조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간 기술은 뭐냐면 이분들이 효소나 잼 같은 거를 대규모 농장이 아니어도 그 마을 단위의 작업장 같은 거 간단한 기술로 인해서 생산하면 온라인에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개발해 주는 게 중간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형 구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립 경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로를 좀 많이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기도 하네요. 굉장히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오히려. 사실 이거 그 사업을 펼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최 사장이 진짜 사업가. 나 별거 다 해봤어. 들어봤습니다. 비밀로 하라면서 왜 얘기해야 되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도가 이게 화장품은 어렵지 않은데 영세 규모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화장품 제품 관리사를 고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모가 있고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적정 기술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그걸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제도적인 면에서. 중간 기술, 그다음에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그런 품질 관리 같은 게 필요하긴 하죠. 실제로. 그렇죠. 이제 법의 취지는 있었겠죠, 원래. 아니야, 근데 화장품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어느 생각은 들어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사람 몸에 바르는 거니까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또 김치찌개 만든다고 유기농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유기농을 욕하는 건 아닌데 막 그런 데 가면 길거리 샵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이제 자기네가 직접 만든 핸드 소프 같은 거 팔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되는데 화장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김치찌개는 그냥 파는데 왜?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지금 제도 좀 완화해줘. 알았습니다. 제도를 제도를 완화해라. 지금 이 시점에 세금도 낮춰줘. 알겠습니다. 일단 슈마워 에른스트 슈마워에 대한 얘기를 슈마워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분 대표적인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대표 서적이에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 되게 고전적인
책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대한경제라던가 한 책이 통짜가 아니고 단편 강연집이랑 연설집 모아놓은 거여서 읽으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와 좀 연결시켜가지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해 슈바우어 다음으로 우리가 대한적 삶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로빌에 대한 얘기를 좀 조사해왔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본주의의 대한적 삶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실제로 것이나. 가능한가? 그랬더니 있어. 어떤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사기꾼 같아. 다 판매 시작해야겠어요. 일단 보면은 그래서 근데 여기 하기 전에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우리 독신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로빌이 뭐냐면요. 이거 TV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오로빌. 오로빌. 그래서 TV 많이 나와가지고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게 1968년도에 인도에서 이제 시작된 어떤 도시 공동체, 마을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근대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문명에 대항해가지고 1968년에 124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인도에 모였어요. 인도 남부에 있는 프랑스령에 모여가지고 흑을 이제 자기 나라에서 가져왔던 흑을 같이 묻으면서 이제 같이 한번 실험 도시를 만들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오로빌이었습니다. 최초 사실 근데 68년도면은 그냥 의미 있는 해죠. 1968년 그죠? 생각해보니까 68혁명. 그렇죠. 서구 사회에서는 중요한. 한국 사람들은 68혁명을 잘 몰라서 모르죠. 나중에 우리 68혁명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68년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68년도에 이제 전 세계가 프랑스는 뭐 총파업하고 미국은 이제 신자파 운동, 페미니즘 운동하고 뭔가 권위주의적이고 질서정연한 것들을 깨부수자. 우리는 그때 유신이 막 시작되던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1968년에 우리나라 보니까 그 김신조 사건이 있어서. 맞아. 그죠? 우리는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68년도에 그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오로빌의 실험 도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만 명 정도가 생태학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100년 동안에 한번 잘 건설해 보자라는 목표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큰 규모에서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로서는 유일하다,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5만 가까이 되네요? 지금 규모가? 아니요, 지금은 이제 40여 개국에서 온 2,000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한 8가정 정도가 실제로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도시 모습이 근데 아름다워요. 원래는 황무지였거든요. 왜 인도 땅이 그 빨간색 흙이라고 막 그러는데 빨간색 흙 맞아요? 어쨌든 황무지였는데 이 초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나무 심고 막 장난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거의 뭐 숲을 이루었다고 숲을 하는데 만들었다. 힘들게 한 거지. 도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실험적인 어떤 건설가들, 아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모습을 잠깐만 얘기하면 중앙에 오로빌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마티르 만디르, 이거 발음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게 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그란 구형 형태의 금색으로 된 이제 건축물이거든요. 우리나라 왜 서울랜드에 있는 그 동그란 거랑 비슷한 것 같아. 크기도 그렇고 생긴 게. 그래서 금색이야. 금색이고. 금색인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하는 은하의 모습을 상징하려고 위에 상공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4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마을이 회전한다고? 이 말하기 좀 어려워. 뭐라고 해야 돼? 선풍기 모양 거지? 그래, 선풍기 모양으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날개가 4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국제, 주거, 문화, 산업 4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마을, 막 시골 막 그런 데가 아니고 되게 현대적이에요. 현대적인. 그 오로빌의 영어는 뭐 하는데요? 오로빌의 영어는 명상하는. 네? 종교단체는 아닌데 이제 모든 종교 초교파적인 어떤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정 종교랑 관련된 건가요, 그게? 반 기독교네요, 좀 그죠? 아니 기독교인들도 있겠지. 그래도 뭐 유일신 사상 그거 반대해서 뭐 히피 나오고 다원주의 나오고. 유일신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으려면 믿어라. 근데 그렇지. 우리는 종교는 신경 쓰지 않고 다 같이 와서 우주와 내가 합일이 돼서. 독실의 표정 굉장히 이런 사탄의 무리들 막 그런 표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정신적 뿌리가 누구냐면은 그 인도 사상가인 스리 오로빈도라는
오로빈도라는 뭔가 사자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인도 구루 있잖아. 인도의 구루야. 명적인 구루예요. 그래서 오로빈도에서 그 오로빌이야. 그래서 그 오로빈도가 사상적 뿌리를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더라고 불리는 그 정신적 동반자인 미라 알파사 마더라 불리거든요. 네. 마더에 의해서 현실화되는 겁니다. 근데 표정 관리가 안 돼 지금. 표정이 너무 안 돼. 도시리가 이건 사탄의 무리들 장난 아닌 거지. 마더. 어쨌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공원에 살고 있는 느낌이래요. 거대한 공원에. 그다음에 세계적 건축가에 의해 가지고 실험적인 건축물들이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이제 매일 세계의 다양한 음악회와 전시회, 그다음에 요가 프로그램 계속 무료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네. 그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신성을 향해 고양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사실 궁금해. 그래서 거기 어떤 곳이냐. 노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하루 5시간의 의무 노동을 하고 그 이상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만 노동하는 5시간만? 그렇죠. 게다가 그 노동의 종류가 내가 하고 싶은 거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고 내가 가서 농사 짓겠다 하면 농사 짓고 제빵하겠다 제빵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나는 꽃을 말려서 거름을 만들겠다.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가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활 유지비가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원화로 환전하면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면 1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나와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만한 거야. 네, 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무료예요. 예를 들어서 식비도 안 듭니다. 그 생필품 배급소로서 푸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먹을 것들이나 생필품들이 있는데 그냥 가져간대요. 그냥 아무나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돼요. 그냥 가져가면 돼? 그렇죠. 근데 조금 많이 가져가면 좀 이제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음식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키친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치킨이라고 썼어. 솔라키친. 태양열로 하는 이제 조리하는 곳인데. 예. 한 끼가 1,000원 정도. 예,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답니다. 각자 알아서 조리를 하는 데죠, 거기는? 아니요. 거기서. 조리사가 있어? 네, 조리사가 해줘서 1,000원에 사먹는 거야. 1,000원 주고? 근데 사먹기 싫으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푸투스에 가가지고 내가 몇 개 가져와가지고 먹으면 돼. 공짜야, 공짜. 공짜라고? 병원, 이발소, 교육, 체육 다 무료입니다. 장난이에요.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선생님 1명당 학생 1명 정도. 네? 행복하대요. 학생들한테 인터뷰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학교 가는 게. 그럼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데 급여는 1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강사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발소도 머리 깎아주고 싶다. 10만 원 누가 주는 겁니까? 그 공동체 운영하는 조합 같은 게 있겠지. 세금도 안 떼는데. 근데 산업화 지구에서 산업을 뭐라고 그러지? 그 실제로 기업 활동을 해요.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외부에서죠. 그죠. 외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내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보니까 그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좀 비싼 그런 것들을 물린다고 하던데. 아니요.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비싼데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은 거의 하루 거주 비용을 냅니다. 하루 머물면은 한 1,700원 정도를 내요. 아, 그래요? 저기 부탄에서 하루 체류비가 20만 원 아닌가요? 모르는데요. 어쨌든 1,700원 내면 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3만 원인데 말도 안 되는 휴양지 같은 게스트하우스인데 그래요? 아침도 나오고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로빌에 이민 가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오로빌에 내가 잘 조사해 왔어. 너희 좀 막연한 게 아니야. 그래. 확실하게. 오로빌에 이민 가는 방법도 쉽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진 않아요. 그 대신에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재산은 조금 있어야 돼. 재산이 있어야 돼? 그 얘기 좀 이따 할게. 어쨌든 우선 오로빌에서 3개월을 거주하면은 엔트리 그룹이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살아왔지? 괜찮냐? 그런 얘기 물어보겠죠. 인터뷰는 영어인가요? 영어인데 야, 못 가겠네 그러면 영어가 안 되면. 영어 못 해도 돼. 못해도 되고 뭐 대충 물어보겠죠. Are you okay? I'm okay.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뷰티풀 랜드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은 이제 한국의 인도 대사관에서 이제 추천서를 받게 되는데
1년짜리 거주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간추려서 얘기가 꽤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살아. 비자 받아가지고 1년 사는 거야. 살고서 비자 갱신해. 또 1년 살아. 그러니까 2년 살아야 돼. 2년 살아야 돼? 2년을 살고 나서 이제 문제 없이 살았다. 그러면 오로빌리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년 동안의 일종의 뭐 시험 기간 같은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민이 이렇게 쉬운 게 없는 거야. 가가지고 2년 살면 돼야. 살면 이제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제 오로빌의 이제 본질적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거주할 데가 없어요. 네? 거주할 데가 땅이 없다고? 그 일 해야 되는데 오로빌이 이게 너무 잘 되잖아.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른 거야. 주변 땅값이 올랐다고? 땅값이 너무 올랐어. 그래가지고 오로빌에서 주택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로빌 말고 주변에 사는 인간들이 이거 투자 가치가 있다 해서 산 거구나. 맞아. 투기를 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되니까 그 주변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5만 명을 계획했던 도시 형태이긴 한데 땅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주 자격은 있는데 살 집과 살 땅은 자기가 마련해야 돼. 아이고. 그래서 땅을 사서 집을 줘. 그다음에 그거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오로빌의 기증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평생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네네. 얼마 정도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재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2년 동안 살 수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살 때 생활비가 있어요. 체류비가. 그러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야 되고 거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갖고 사실상 돈 많은 서양 사람들은 올 수 있는데 뭐 막말로 뭐 파키스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인도, 라오스, 에티오피아 이런 분들이 그럴 수 와갖고 살 수 있게 되는가. 그런 비판도 가능하겠지.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너무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다만 자선 사업가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죠? 공동체를 그러니까 처음 자급자족만 된다면 자급자족 합니까? 그렇죠.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면은 요 얘기 마무리한다면 하면 어쨌든 그래서 비용 얘기 마저 할게요. 지금 독실이가 지금 사탄의 자식들을 다 처벌하겠다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래서 체류비나 이런 건 많이 안 되는데 부동산 값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막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는데 어디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오로빌을 가서도 알아내기가 좀 어렵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제 생각인데 잘 몰라. 근데 한 6, 7천 정도 있으면은 6, 7천?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살 만큼의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체류비에다가 그렇지. 충분히 살 것 같아. 평생 살 수 있다. 어쨌든 이게 오로빌에 대한 내용이었고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로빌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민 갈 수도 있는 곳이다. 어떻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꿈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동도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시간도 5시간 딱 하고 내 마음대로 그 나머지 시간은 살면 되고. 그죠. 그 영성의 개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서울랜드에 있는 그 동그란 마티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이게 된다면 무슨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지금까지 이념 싸움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동체. 세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줘요. 이게 사실 슬픈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그래서 요 얘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 그게 도대체 운영이 되냐 이거야. 돈이 어디서 들어와?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점으로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점이다 생각이 드는 거 몇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 물이 부족합니다. 네? 물이 부족하대요. 물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그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스스로 얘기한대. 5만 명 정도가 돼야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식량 자급자족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음식은 싸대요. 과일도 풍부하고. 근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오는 거지. 외부에서 사온다.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 경제적 자립을 못 해가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시겁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지금까지 35년 동안 UN, 그다음에 유럽연합, OECD,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독일, 미국 등에 삥 뜯어가지고 연간 약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정도를 매년 지원받고 있어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2,000명이 45억. 야, 이걸로 뭐에 쓴 거야 도대체. 어쨌든. 그래서 그게 문제. 그러니까 자립을 못 해고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이 힘들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인류가 꿈꾸는 거야. 얘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자급자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농장 경영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물 부족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했어요. 2,000명인데 물 부족이면 5만 명 절대 그렇지. 그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세식 화장실에 쓰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기술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술을 포기하지 않아요.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좀 또 문제가 아까 전에 집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문제. 에어컨도 있을지도 몰라요. 에어컨도. 에어컨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야. 살기 좋은 곳이네 진짜. 실버타운 진짜 실버타운. 미래 도시네 미래 도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네. 나머지 이제 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래서 굳은 일이잖아요. 뭐 하수구 청소. 사실 우리 군대 가서도 막 그런 거 하기 싫잖아. 뭐 변기 닦는 거 이런 거 난 하기 싫은데 짜증나 시키고. 누가 해? 그래서 안 하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누가 막 강요해서 시킬 수도 없는 거야. 그렇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고용한대요. 인도 옆에 타밀 지역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뭐야 이거 귀족과 노예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진짜 실버타운이야. 뭐가 달라요? 근데 실버타운인데 문제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괜찮은데? 괜찮네. 우리끼리만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시도군요, 그렇죠? 지켜볼 만한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뭐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오히려 한국이나 다른 그런 공동체가 많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유대교에서의 기부처도 있고 오히려 한국에서 뭐 예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대천덕 신부님 하시는 그건 좀 찾아보시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분은 대천덕 신부님. 네. 대천덕. 그분은 성공해 이제. 이분도 약간 이름이 이상한데? 외국인이야. 그래요?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굉장히 이제 칭찬받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독이랑은 좀 많이 다른 분인데. 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원이라든가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여긴 강제 노동이에요. 가면 일을 해야 돼. 탄광에 들어가고 막 그런 노동은 알지만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하면 일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 같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되고요.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승가 공동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그 과거의 절에서도 그쵸, 스님들이 노동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자기 손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그 이스라엘 키부츠 같은 완전 유명하던데. 네, 거기도 완전한 이제 어떤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이제 시오니즘을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당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있지 않았을 때 떠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시작됐던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애들 땅 뺏어가지고 너무 오래 지났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지금 왜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특히나 좋아해요. 보통 다른 기독교 돈이 많아서 그런가? 유대인들을요? 왜 좋아해요? 좀 모르겠어요. 이제 시조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렇구나. 아예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에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옛날에. 과거에 좋아하지 않았었던 뭐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이 하는 걸 보면 좀 많이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그것조차도 좀 어느 정도는 물론 잘못하고 있지만 그럴만하다.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장보인들이잖아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양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죠 사실. 계속 역사적으로 2000년 넘게. 지금은 좋아하는 이유는 유대 자본 때문에? 지금 서양이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서양은 이제 그런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많이 반성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제는 그 나치 워낙 나쁜 짓을 지들이 다 했잖아. 서양 놈들이. 그 이후로 미안해서 20세기까지. 그렇죠. 좀 미안해서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자기들이 반성을 많이 했어요. 미안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팔레스타인 애들 공격하고 그래도 그냥 눈 감아주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본의 논리도 있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오로빌보다 더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정말 에어컨 빵빵한 곳에 살고 수세식 화장실 쓰고 굳은 일을 하지 않고 뭐 다
다 꾸미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나중에 책 저술 활동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그거나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화하고. 그렇죠. 그거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약간 굳은 일까지도 해야 되지만 건강하게 돌아가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예수원 조금 조사해봤는데. 그래요? 조사해봤어요. 대천덕 신부님 관련돼가지고 좀 뒷조사를 좀 해봤지. 어떤 세금을 탈세하나 봤는데 훌륭하신 분이야. 존경받는 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실제로. 뭐 사입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는 예수원 해서 벌써 느낌이 이상하지. 막 안수기도 한다고 막 애들 때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토지 공개 개념 있잖아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공적 소유를 좀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강원도에 있는데 우리 놀러 갈 수 있어요. 실제 있어요? 예. 강원도에 지금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네. 가면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가면 시킨대 노동을. 너 이거 해라.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 그러니까 그래요?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거기 있는 동안은 반드시 기도 활동 참여하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딱 그래서 놀러 가잖아. 그러면 집을 지어라. 딱. 기본적으로는 종교 공동체네요. 그렇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저희 이제 헨리 조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거 여기서 토지 공개념 얘기했던 헨리 조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경제학과 토지는 야훼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주 사고 팔지 못한다는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서에서 말하는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근데 사실 그게 예수원의 모토인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아예 헨리 조지 얘기가 나오네. 이거는 위키백과에서 찾은 거라서 홈페이지에서 있는 것들도 따로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이제 뭐 이거 굉장히 좀 심오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3가지 이제 예수원 공동체를 실험적으로 세웠다고 하고 있고요.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며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 여부를 실험해보는 실험실을 제공한다.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뭐야 이거?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기도하자. 우리 그 중보 기도를 하자.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자.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정권이 뭐 민주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 증명됐네. 효과가 없다는 게. 와, 증명됐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신자 생활에 어떤 실험을 해보자. 3가지 실험해보자. 이게 홈페이지 나온 말이에요. 실험이란 말이. 기도,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는지 보자.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자 상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친교를 실험해보자. 같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싸우고 먹고 장난 아니. 멱살 잡고 야 네가 더 먹었네. 그렇지.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적 사회와의 관계, 선교가 되겠죠.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서 선교까지예요? 예수천국 부신주 이 선교 말고 좀 다른 종류의 어떤 관계, 그건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고. 뭐를 믿으십니까 이러는 걸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근데 기본 일과를 보면은 일과도 정해져 있어? 네, 기본 일과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원의 기본 일과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자본가의 논리 같아. 네가 열심히 일하면 너의 성공과 너의.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예 12년 거기. 그러니까 계산 한번 들어볼게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하루 3차례 예배와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배는 의무적인데 노동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 그래? 방문자는 금식은 오히려 못 하고. 왜요? 뭐 그냥 못한대요. 거긴 그게 원칙이니까. 금식은 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노동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전기 배선, 가전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 목공, 문서 자료 입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뭐 똥 푸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밭을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노동 시간 규정은 없나요? 그런 얘기는 따로 없네요. 아니, 그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나 같은 사탄의 자식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난 노동 시간만 짧으면. 그래요? 아니, 기본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있는 거고, 당연하지만 기독교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동체들도 이렇게 건전한 공동체가 좀 있을 수 있다. 오로빌보다 건전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봐야 돼. 오로빌보다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의 근거가 뭐냐면은, 걔들 돈을 지원받는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로빌이. 그죠? 그리고 실제로 계급이 있다는 거죠, 내부에. 근데 예수원도, 외부적 헌금이 있지 않을까? 재단이 있을 텐데, 재단이.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부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뭐 사업을 하나요? 걔네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인형 눈 붙이고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는 사업 같은 걸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굴러가기 위한 어떤 우리가 노동들이 있고 물론 헌금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들어갈 때 뭐 재산을 다 바치고 그렇게 뭐 수도원 같은 개념은 아니라서 거기 사는 분들이 있고 거기 이제 기도원처럼 와서 좀 묵다 가시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좀 삐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존경받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요번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갔다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독실이를 보내 가지고 노동을 실제로 한번 시켜본 다음에 노동의 강도, 시간 조사해서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본주의의 대안적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첫 번째로 슈마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슈마허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윤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만 강조하는 그렇습니다. 성장지상주의가 아니고 그렇죠. 인간을 고려해야 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두 가지. 경제에 대해서 자유화보다는 블록화. 두 번째는 적정 기술을 통한 그 지역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작업장 중심으로.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을 공동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오르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수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눠봤는데 예수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르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 외부에 의탁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도피처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회 안에서 뭔가 실현하다기보다는 자기 돈으로 가라는 거야. 자기 돈으로. 야, 근데 나는 막 1억 정도 벌었다. 그럼 갈 것 같아. 그래요? 진짜? 가서 1억 정도 얼마 좋아.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일단 대출 받아서 1억을 쓰면 안 돼. 1억을 죄송합니다. 딴 얘기하는 그만하고 어쨌든 이렇게 돈 얘기만 나오면은 계속 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우리 대안적 삶에 대한 얘기했는데 구체적이진 않아.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파트 당장 뭐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